신문 이야기 도지코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준입니다.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고마움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도지코쇼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 도지코쇼의 강력한 불펜 투수 2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성희 논설위원과 임유선 변호사의 빈자리를 꽉 채워주고 남을 2명의 강력한 불펜 투수입니다. 동아일보 차장입니다. 이정은 차장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그리고 저희 도지코쇼 원년 멤버입니다.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시사 칼럼니스트 이숙현 기자도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2명의 강력한 불펜 투수와 함께 현충일 도지코쇼 날려보겠습니다. 오늘자 조간신문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정치면 기사에 실리고 있는 이 기사 내용, 절박함이 없는 채널이 비대위다. 동아일보 오늘 정치면에서 강력히 규탄하고 있는데요. 어떻길래? 비대위 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오고 갔더라. 현충일인데 회의하나요? 아무리 그래도 공휴일인데 좀 쉬는 게 낫지 않나요? 절박함이 없었더라. 그 가운데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박 대통령 귀국한 공항에 영점을 나가는데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외부 인사인데 대통령 영점 나가는 게 맞느냐, 오버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 저희 도지코쇼에서 영접 논란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3개의 신문 기사 잘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대선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첫 번째 정치권 뉴스, 초당적 입법 연구 모임인 어젠다 2050이 만들어진다는데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면면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조금 특이한 면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종인 대표가 참여를 하고 무소속 유승민 대표도 참여를 한답니다. 김종인과 유승민 이 2명의 정치 거물이 어젠다 2050이라는 모임을 통해서 손을 잡게 된다 이 말인데 뭔가 심상치 않은 그림이 그려지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 잠시 후 다뤄보겠습니다. 두 번째 정치권의 요동치는 변화, 조선일보입니다. 이 기사에 저희는 주목을 합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뉴욕에서 친노의 좌장인 이해찬 의원과 만나기로 했다. 회동을 하기로 했다. 친노 수장을 반기문 총장이 만난다. 친박들의 대통령 후보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반 총장의 속뜻이 무엇인지 잠시 후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이 사진 한 장이 바로 3번째 요동치고 있는 정치권의 변화입니다. 박지원 원내대표가 손에 손을 잡았습니다. 첫 번째 손은 손학규 고문의 손을 의미하는 거고 두 번째 손은 진짜 손입니다. 과연 손학규 전 고문이 누구의 손을 잡을지요? 국민의당일까요? 아닐까요? 잠시 후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한겨레 신문의 국제면 뉴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로마에서 이분이 핫합니다. 30대 맘, 30대 엄마인데 로마의 첫 여성시장 후보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미녀 변호사 출신의 엄마입니다. 생활 밀착형 공약으로 현재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데 과연 로마가 첫 여성시장을 배출할지 온 세계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인데 요즘 이 중국 어선들 때문에 우리 어민들의 고민이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어민들이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중국 불법 어선 2척을 납포했습니다. 선 넘은 이 중국 어선들 때문에 성난 어민들이 집단 행동을 한 셈입니다. 우리 해경도 어찌할 바 모르고 있는 이 중국 어선들 문제입니다. 해경에서는 중국 선장 2명에게 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중앙일보인데요. 역시 돌리면 나옵니다. 중앙일보 사이면 기사입니다. 흑산도 여교사를 성폭행한 사건 관련해서 경찰은 3명의 학부형을 포함한 남성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교육청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도서지역 관사를 점검키로 했는데 과연 이 사건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 잠시 후 짚어보겠습니다. 현충일을 맞은 오늘 신문 이야기 도지코쇼 정치, 사회, 국제 다양한 뉴스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도지코쇼는 여러분을 위한 쇼입니다.
네, 신문 이야기 도직구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도직구 신문의 첫 번째 뉴스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떤 뉴스가 오늘의 탑 기사일까요? 만나보시죠. 새누리당의 혁신 비대위원장 김희옥 비대위원장이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귀국 의전길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작 새누리당의 원내대표는 참석을 하지 않았는데 이른바 김희옥 혁신위원장의 영접 논란이 정치권에서 뜨겁습니다. 동아일보 이정은 차장님, 저는 정진석 원내대표도 박 대통령 마중 나간 줄 알았는데 외부 인사인 김희옥 혁신 비대위원장이 마중 나간 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0박 12일이었죠. 예. 아프리카와 프랑스 다녀온 이제 박근혜 대통령 어제 성남공항에 내렸는데요. 여기에 누가 왔느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김희옥 위원장이 나타난 거죠. 근데 보통 같으면 이게 이렇게 큰 논란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이제 여당 대표는 보통 영접을 나가는 경우가 늘 있어 왔던 일이고,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논란이 벌어진 이유는 김희옥 그 위원장은 뭐랄까 8월 당 대회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영입된 외부 인사잖아요. 외부 인사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당이 시끄럽습니다. 시끄럽죠. 시끄럽습니다. 2달 만에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거기서 의전을 챙긴 게 너무 한가로웠던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예. 보통 이제 그 의전이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봤어요. 보통 이제 그 뭐 외교부 차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영접 나가는 건 있지만 당 대표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딱히 정해진 건 없다고 해요. 네. 대신에 이제 청와대 쪽에서 그 귀국 일정 같은 거는 통보를 해준다고 하는데 예. 그걸 가지고 이제 당 내부에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또 주목할 포인트는 막상 정진석 원내대표는 몰랐다는 거예요. 오. 그래서 당일 오전까지도 이제 김희옥 위원장이 나가는 걸 몰라서 예. 결과적으로 원내대표는 안 나가고 그리고 그 외부 인사인 비대위원장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연출된 거죠, 공항에서. 사실 공식적인 당의 지도부는 정진석 원내대표가 맞는 것인데 네. 내부 인사는 몰라서 영접을 못 나가고 외부 인사가 영접을 나온 것. 뒷말이 많습니다. 김희옥 혁신 비대위원장 왜 나가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김희옥 혁신 비대위원장은 관행적으로 당 대표가 귀국 의전 해왔다. 내가 한시직이긴 하지만 그래도 당 대표급 아니냐. 대통령이 국가 이익을 위해 애쓰고 돌아오신 만큼 나가는 것이 당연하다. 관례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익명을 요구한 새누리당 관계자는 이 모습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2달짜리 비대위원장. 저 짤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어감이 독특한데 2달짜리 폄하하는 거죠. 2달짜리 비대위원장의 과한 의전 아니냐. 한시적으로 당 혁신을 위해 투입된 인사가 당 혁신 말고 당대표가 하는 일정을 그대로 수행하는 건 누가 봐도 오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 또 있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그럼 안 간 거냐 못 간 거냐. 정진석 원내대표는 청와대에서 당대표 오라는 요청이 없었는데요. 라고 불참 이유를 설명했는데 청와대 관계자는 보통 당대표실에서 귀국 일시만을 알릴 뿐 나오라 마라를 하지 않는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와 김희옥 비대위원장의 행보가 미묘하게 갈리는데요. 오늘 중계 투수로 나오신 이숙현 기자님. 네. 김희옥 비대위원장 오버 아니냐? 이게 한쪽의 시선이에요? 네. 오버 맞죠. 오버 맞다. 네. 저는 기본적으로 이 상권 분립 시스템에서 당 대표가 왜 대통령이 순방 갔다 오는 길에 꼭 가서 인사를 해야 되는지 저는 그 자체를 개인적으로 좀 이해를 못하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이게 관행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이렇게 어떤 룰이 있는 건 아니고 글쎄요.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그때 당대표 원내대표들이 실제 어떻게 했는지 뭐 통계는 없습니다만 좀 지나치게 의전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은 아닌가. 네. 본질에 충실하지 않고 더군다나 이제 김희옥 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특수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개파 간의 갈등 때문에 사실은 총선에서 패배를 했던 새누리당이 당을 좀 살리고 또 혁신을 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위원장을 모셔왔는데 그리고 정말 2달짜리 위원장이고 당내 혁신에 그 힘을 쏟아도 지금 시간이 모자를 판에 처음부터 이렇게 조금 어긋난 행보를 보이는 거는 예. 이 국민들한테 굉장히 좀 불안함을 가져다 주는 행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상당히 좀 비판적으로 봤습니다. 예, 오늘 저희 도직구쇼에서 이게 오바다, 오바가 아니다. 한번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이숙현 기자께서는 오바다. 월요일의 남자 박상철 교수님 함께 하셨는데 오바입니까 아닙니까? 이숙현 기자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오바다? 오히려 좋은 뉴스가 되려면 대통령이 오라 그래도 안 갔으면 예.
긴장감이 형성돼가지고 야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뭔가 일을 할란갑다라는 뉴스가 될 건데 뭐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갔다는 저 모습 자체가 혁신 비대위원장으로서 제 일을 할까? 제 일을 할 수 있을까? 예. 이제 부쩍 그 박근혜 대통령 때 들어와가지고 과거에는 별로 이야기 안 됐던 저 서울공항에서의 어떤 그 의전 문제가 예. 너무 뉴스거리가 되고 있다는 것이 시대적으로 너무나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예전에 당대표는 안 나갔는데 원유철 원내대표가 가서 두 손을 잡고 그렇죠. 영접한 것도 논란이 됐었죠. 제가 짤막하게 하나만 이야기 들으면 지금 대통령이 좀 의전 저런 모습이 자꾸 비춰진 모습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지금 아프리카나 프랑스 다녀온 것도 그 여행을 하다 보면 가장 여행의 피곤감이 가장 많은 곳이거든요. 근데 왜 갔냐고 이야기하잖아요. 뭐 협치라든가 뭐 북핵 문제가 복잡한데 대통령이 왜 갔느냐. 그걸 제가 풀어서 이야기하면 지금 대통령은 저는 의전과 관계없는 마치 국가의 CEO 같은, 물론 이제 헌법상은 원수지만 CEO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 세계적으로 대통령의 모습이에요. 예. 근데 저는 분명히 저 박근혜 대통령이 일을 많이 한다고 보거든요. 네. 바로 저런 의전, 저런 모습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일을 전부 다 희석시켜 버린다는 것이고, 방금 사진 나왔던 것 바로 저 모습이죠. 네. 그 혁신 비대위원장하고 대통령이 공항에서 만나면 정말 부적절했고, 뭐 어떤 경로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정말 100%, 150% 오바다고 생각합니다. 150% 오바다. 새누리당 싱크탱크 출신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김병민 전 의원님. 네. 갈 수도 있다고 얘기 드려야겠죠. 아, 오바 아니다. 갈 오바 수도 있다. 아니다.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강하게 드리고 싶고요. 갈 수 있다. 예. 왜 웃으세요? 예, 일단은 왜 갈 수 있냐면 저는 일단 그런 얘기 좀 드리고 싶어요. 정진석 원내대표가 가는 게 맞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정진석 원내대표가 가지 않고 김미호 위원장이 가는 게 맞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허. 첫 번째로 정진석 원내대표가 갈 수 없었던 이유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지금 야당이 뭐라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까? 6월 7일 내일이죠. 내일까지 사실상 법에서 정한 법정 원구성 시한이 딱 정해져 있어요. 예. 근데 야당이 공격하는 포인트가 그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것 아니냐. 대통령 오시려면 기다리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청와대한테 오더 받고 이렇게 행동한 것 아니냐?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데 정진석 원내대표가 나가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대통령 만나갖고 잘 웃었습니다라고 악수하면 그 사진 찍어갖고 역시 대통령 오기만 기다리는 정진석 원내대표 이렇게 워딩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의겸 위원장이 불과 2달짜리 위원장이긴 하나 어쨌든 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그 지위를 이어받고 있거든요. 지혜롭게 잘했다. 가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악수를 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람들이 또 비판의 소지가 있잖아요. 그 비판의 소지를 무마하기 위해서 혁신 제대로 해야 돼요. 누가 봐도 이거 친박계 일색의 의견으로 점철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게 되면 결국 김의겸 위원장의 이번에 대통령 영접 자체가 그 진정성이 퇴색될 수 있기 때문에 6월 6일 현충일이지만 반드시 회의하시고요. 예. 여기에 대한 진정성 있는 개혁의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근데 생각합니다.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현충일인데 회의하나요 안 하나요 논란 나와서 안 하는 걸로 결정됐다는데. 근데 정말요, 우리 김 의원님 설명 들으니까 오버 아닐 수도 있겠네요. 의견 바꾸신 거예요. 오바 아니, 저 아니다. 150% 오버라는 것은 좀 줄여야 되겠네요. 몇 프로요? 뭐 프로스는 말 못하겠고, 네. 그럴 수도 있겠어요. 이쯤에서 동아일보 사설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논란에 대해서 오늘 동아일보 이런 사설 제목 썼는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김의옥 여당 혁신위원장을 만나서 간섭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라. 이런 동아 사설이 오늘 실리고 있는데 윤 실장님의 의견은? 김의옥 위원장이요. 일성이 제 기억으로는 당명만 빼고 다 바꾸겠다 했잖아요. 네. 근데 이래놓고 오늘은 보니까 뭐 관행이 어쩌고 관례가 어쩌시고 하는데 이게 약간 안 맞고 저는 이게 전반적으로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예를 들어 정진석 원내대표 대통령 나갈 때는 또 마중 나갔었어요. 네. 기억하잖아요. 우리가. 예. 그럼 그때는 청와대에서 통보를 받고 왔단 말인가 이렇게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오늘은 나오라는 말이 없어서 내가 안 없었다. 나갔다라고 하는데 예. 그럼 전에는 나오라고 하니까 나갔다라는 뜻이 괄호 열고 괄호 닫고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관행 관례는요.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일 때 이명박 대통령에게 마중을 나갔었는가 단 한 번도 나가지 않았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예. 그러니까 과거에 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도 가끔 이제 당 대표가 새로 뭐 선출된다든지 이러면은 좀 가고 싶으면 가고 안 예. 가고 싶으면 가고 그러니까 가면은 왔구나 하는 게 뉴스가 되는 시기였는데 이런 식으로 누가 안 가는 게 뉴스가 된 건 없는 것 같고 두 번째로 하나 좀 다른 각도에서 되게 지적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요.
김의호 위원장이 이 당의 관례에 대해서 정통하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예. 그분이. 아마 중간에 누군가가 말했을 겁니다. 이 평소에 가시는 겁니다. 라고 하고 뭐 당 사무처에서 알려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청와대에서도 그럴 것이고. 또 하나 이제 아까 우리 김진 앵커가 소개해준 뉴스하고 맞물려서 돌아가는 게 네. 첫 회의 때 뭐 현충일은 회의하나요? 이런 이야기가 당료들 통해서 입에 나온 건데 이게요. 군기잡기예요. 군기잡기다. 외부 인사들에 대해 가지고 오. 잘 모르는 예를 들어 당 관계자들이라든지 예. 직원들이 기자들 만나가지고 아니 뭐 아는 것도 없고 뭐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더라고 하면서 흔드는 거죠. 윤 기자, 앞으로, 예. 내가 그 비대위 회의 들었는데 완전 봉숭악당이야. 내가 말했다고 하지 마. 내가 말했다고 하지 마. 그렇죠. 군기잡기다. 그리고 이제 김의호 위원장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의전이라든지 일정이라든지 이런 예. 거 해가지고 당 대표니까 이거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면 김의호 위원장은 뭐 그런가 보다라고 그런가 보다. 하실 거거든요. 여기서 진짜 이 비대위 혁신 비대위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2달 동안 흔히 이제 장관 근방 되면 이제 한 달치 일정을 짜오고 뭐 명함을 가지고 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밑에 관료들이 그런 식으로 네. 풀릴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입니다. 김의옥 비대위원장의 영접이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은 과연 혁신 비대위가 새누리당을 혁신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늠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기 때문일 텐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귀국 뉴스와 관련해서 윤태호 실장님 소식 한 가지 더 전해주시죠. 대통령이 순방 일정이 정말로 빡빡했고 정말로 열심히 행보를 보이셨는데 이번에 몸이 좀 안 좋으시다고요. 뭐 안종범 경제수석이 이제 브리핑을 하면서 그런 말을 했고 대통령 추치가 얼마 전에 바뀌었는데 뭐 휴식, 링거를 맞았다. 들어와서도 1일간 극도로 이제 일정을 뭐 낮춰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예. 빡빡하게 하셨죠. 했고 뭐 우리 대통령이 이제 열심히 일하고 온 거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이 이제 격려를 할 만한데 저는 이걸 굳이 이렇게 밝혀야 되느냐. 이거 2015년 4월에도 우리가 또 다룬 바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중남미 4개국을 다녀오셔가지고 인두염과 위염 때문에 근데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시시콜콜 브리핑하는 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전례가 없는 상황이고 과거에 이제 뭐 대통령의 행정관이 그 뭐 헬스 트레이너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대통령의 건강 문제는 국가 기밀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라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해가지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한 적이 있었단 말입니다. 굳이 이걸 왜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예, 이정은 차장님. 김의옥 비대위원장이 영접을 했던 것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이 링거를 맞으셨다라는 소식을 전 국민에게 알리는 것 또한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나 봐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예. 이번 순방은 시작부터 논란이었습니다. 순방 자체가 논란이었다. 그렇죠. 오바마 대통령이 히로시마에 가서 원폭 투하지를 찾고 이제 여러 가지 북핵 문제가 엄청 시끄럽게 돌아가는 이 와중에 갑자기 굳이 거기서 옵서버로 우리의 외교를 하지 않고 아프리카로 갔어야 됐느냐. 이건 정말 뜬금없다. 이런 지적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동안에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연출하는 모습들이 뭐 그렇게 와닿지 않다고 느끼는 국민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박 12일 돌아와서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외교를 위해서 온몸을 다해서 뛰었다라는 걸 조금 더 강조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청와대가 생각했을 거라는 느낌이 있고요. 예. 무엇보다 저도 이제 한 10일 정도 아프리카 출장을 가봤는데 예. 거기가 다 비포장 도로고 일정이 빡빡하게 여러 가지를 돌 경우에는 기후라든지 상황이 조금 힘들기는 합니다. 네. 그런 게 여러 가지 겹쳐서 링거 투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뭐 너무 과장되거나 그런 것은 아닐 텐데 근데 이제 건강이 안 좋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한 일주일 동안 또 이제 물밑에서 전국 구상을 한다는 이유로 또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 이유로 당분간 나서지 않고 이렇게 조금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예. 이런 얘기들 있죠. 네,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건강 상태가 거의 탈진 상태나 다름없다라는 주치의의 소견까지 청와대가 공개를 했는데 이걸 공개한 청와대의 행보와는 관련 없이 어쨌든 우리 대통령의 건강이 건강한 상태로 쾌차하시기를 조금 바라보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본격적인 정치권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치권이 벌써부터 대선 모드에 돌입한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대선을 1년여 앞둔 지금 이 시점 요동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출력물부터 만나보시죠. 요동치는 정치권, 합종연행이라는 단어가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합종연행이 판친다. 크게 세 가지 흐름을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 준비했는데요. 이 세 가지 뉴스 각기 다르게 보도가 되고 있지만 오늘 한 대 못 가서 한 대 묶어서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박과 등진 남자들이
한데 모였다. 저희 돌직구쇼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젠다 2050이 출범을 할 예정인데 어젠다 2050의 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심상치가 않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대표와 무소속 유승민 의원이 한데 모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수경 기자님. 네. 이거 심상치 않습니다. 좀 있으면 당대표 임기가 끝나는 김종인 대표, 친노로부터 토사구팽 당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한때 박근혜 대통령의 남자였던 두 사람이 한 대를 탄다. 그렇죠. 제가 이 이름 딱 김종인, 유승민, 김성식 세 명의 이름을 딱 들었을 적에 각각 스토리를 쓴다면 한 권씩은 책이 나올 사람들인데 각각 책 네. 한 권씩은 나온다. 그것도 각 당에서 꽤 그래도 그 중량급 있는 의원들 그럼요. 아니겠습니까? 히스토리도 예. 굉장히 많고 또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가 사실은 뭐 좋지 않은 관계가 여러 가지로 좀 회자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저렇게 대표적으로 모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예. 그전에는 뭐 당내에서 회신 모임, 쇄신 모임이나 뭐 소장파나 이런 모임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당을 초월해서 저렇게 그 공개적으로 저런 모임을 만드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근데 무엇보다 어쨌든 지금 김세현 의원이 주도를 해서 이걸 만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일단 정책을 위해서 만든 거지 그렇게 어떤 정치적인 영역으로까지 확대 해석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근데 사실은 사람들이 그렇게 볼 겁니다. 이 정책이라고 쓰고 정치라고 읽는다. 저는 그렇게 정책이라고 쓰고 정치라고 읽는다. 절묘한 표현이네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유승민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미 너무나 유명하죠.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가 너무 유명하고 또 김종인 전 대표도 마찬가지로 지난 2012년에는 박근혜 대통령 옆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인데 예.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에 가 계시고요. 또 김성식 의원 같은 경우는 원래 그 한나라당 출신이죠. 한나라당 소속이었어요. 네, 그러다가 당시에 그 친박들과의 어떤 불화 때문에 사실 탈당한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친박에 밀려난 사람이다. 밀려나죠. 예. 예. 그래서 그 세 명이 이렇게 모였다는 것 자체도 이게 상당히 그 정치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내년에 어쨌든 대선을 앞두고 어떤 정계 개편 과정에서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지금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당은 골고루 일단은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있는 면면을 봤더니 모두 다 공통점이 있더라. 이 네 명의 인물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젠다 2050의 핵심 멤버 4인방 새누리당의 김세현 의원이 주도를 해서 만든 모임인데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리고 국민의당의 김성식 의원, 유승민 무소속 의원 이 세 명의 공통점은 방금 우리 이수경 기자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한때는 다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이 한 번 바쳐 충성을 다했던 박 대통령의 남자였던 이 세 명 모두 다 대통령 혹은 친박에게 버림을 받았다라고 본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세 명의 면면인데 킹메이커 혹은 잠재적 킹메이커 얘기가 나오는 사람들만 모여있다. 박 교수님 뭔가 냄새 나요. 소위 그림이 그려져요. 냄새 나긴 납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나라 정치판에 새로운 트렌드가 생긴 게 이 섞어찌개. 서로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이 한 군데 모여서 갖는 모임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예. 그 경계선도 굉장히 불확실하고 그전에만 해도 여기 있다 저 당으로 옮기면 철새라고 이야기하고 온갖 비판이 많았죠. 사꾸라라 그러고. 네. 그게 어느덧 사라지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다양하게 모이는 모임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요. 그러다 예.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림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는데 그런 트렌드 못지않게 지금 시기가요. 보통 이제 국회가 처음 열리고 나면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연구 모임을 많이 만듭니다. 네. 특히 연구 모임을 만들면 일정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예. 정책을 개발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남들 의정 활동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어떤 조직과 자금을 또 지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다만 19대하고 좀 다를 수 있겠다라고 제가 좀 약간 추측을 한다면 이제 총선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국회의원들의말로 4년 동안은 누가 공천 주고 안 주고는 아무 걱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천 걱정은 일단은 안 해요. 그렇죠. 그리고 당내에서는 이제 친박, 비박, 친노, 비노해서 갈등이 있고 국민의당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리고 내년에 누가 대통령이 되냐 대권을 향해서 이합집산이 엄청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네. 같은 공통 분모를 저렇게 뭐 한때 박의 남자였다고 볼 수도 있고 혹은 또 중도적이라든가 각 당에서 새로운 어떤 그 중도 지역으로 올 수 있는 사람, 경제민주화 이런 식의 모임들이 굉장히 나올 수가 있는 것. 그래서 정치적 상상력이라든가 이렇게 모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 중에 이제 주목받는 게 인물 자체가 좀 그럴싸한 인물들이니까 저 모임을 주도한 사람은
모임을 잘 만든 거죠. 잘 만든 거다. 눈에 김재현 띄는 의원이 모임이 잘 되는 만든 것이죠. 거다. 예. 이렇게 묻겠습니다. 정치는 상상력이니까 김현민 전 의원님. 예. 이 사람들이 지금은 뭐 소위 진보 정당의 수장, 그 진보 중도 정당의 중진 세력. 그런데 한때는 다 보수였던 이른바 사람들인데 내년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도 아니고 더불어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당도 아니고 보수의 새판짝이 아니냐 이런 의심들이 많은데 보수의 새판짝이 맞다 아니다. 중도 보수의 새판짜기가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아니다. 네, 아니다. 근데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함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함의가 뭔고 하니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들이 가고자 하는 정치적 방향성이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울릴 겁니다. 어젠다 2050이라 그래서 사실 미래를 내다보고 초당적인 협력을 해서 정책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가져야 될 미래를 그리자는 거잖아요. 여기에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면면이 다 자세히 살펴보면은 김세현 의원은 모임을 만든 사람이니까 김세현 의원을 빼고 나면 3당의 주역들이 모여있죠. 그 3당의 주역의 교집합이 뭐냐면 다 비주류라는 거예요. 네. 사실상 김종인 대표는 비주류죠. 친노 운동권 진영에 비하면 비주류고 유승민 의원은 새누리당이 아직 복당을 하진 않았지만 새누리당 입장에서 봤을 땐 비주류고 비주류죠. 김성식 의원 훌륭한 분이지만 국민의당 전체 호남문석을 차지하고 있는 관점에서 봤을 땐 비주류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뭐냐면 이런 중도 진영에서의 탄탄한 미래의 가치를 가지고 정책적 방향점을 잘 짜놓고 있으면 결국 대통령 선거를 가는 관점에서는 주류 세력들이 자기들 위주로 판을 짤 거거든요. 근데 마지막 대통령 선거 결승전에 갔을 때는 중도로의 외연 확장이 아주 필수적으로 필연적으로 필요할 거기 때문에 각 당에서 이 사람들의 몸값들이 각자가 다 높아질 거다. 저는 그런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서 모여 있는 거지 이 사람들끼리 만들어진 새 판을 짜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한번 또 이것도 결론 내보겠습니다. 보수 새판짝이 아니다. 두 분은 새판짝이다 아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차장님. 저는 방금 하신 말씀에 딱 한마디만 첨언을 하자면 지금 우리가 정치를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정책적인 관점도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젠다 2050이라는 건요. 그 독일의 슈레더 총리가 했던 어젠다 2010이라는 그 노동개혁 어떤 그 정책적인 개혁안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어젠다 2050이라는 게 하겠다는 얘기가 예를 들면 기계한테도 세금을 부과할 것인가 아니면 이른바 미래의 복지 전달 체계는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모였나 외에도 무엇을 논의하나를 본다면 저는 조금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쪽에서 보고 싶습니다. 정치보다는 행정적인 측면을 좀 봐야 된다라는 건데 윤 실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수 겸장일 수 있을 거예요. 양수 그러니까 겸장. 파괴력이 커지는 거죠. 예. 우리가 합종 연횡이거든요. 합종은 이제 세로로 쭉 줄 서는 것이고 연횡은 옆으로 이렇게 뭉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사실은 의원 연구단체에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해보자면 해보자면 합종의 의미로 치자면은 비박 내지는 반박의 이제 핵심이 될 수 있는 그룹들일 것이다. 흔히 이제 지금 이제 친박 쪽에서 TK 플러스 충청 이런 식으로 반기문과 친박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각 영역에 있는 각 영역이란다. 각 정치 집단에 있는 이제 비박 내지 반박의 이제 코어가 될 수 있는 사람들. 이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문재인, 안철수, 다른 손학균이 이렇게 붙을 수 있는 축이 되는 예. 이게 합종의 의미인 거죠. 그다음 연횡의 의미는 지금 이 차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저는 좀 공감하는 부분인데 이분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제가 좀 붙여본 이름으로 보면 선명중도예요. 선명중도. 선명중도. 네. 선명한 이제 개혁성을 지닌 중도. 예. 그러니까 이게 연횡식으로 각 당에서 이 선명중도성에 이제 있는 사람들이 이제 쭉 뭉쳐질 수 있는 거죠. 세대적이거나 친박, 친노 이런 식이 아니라 예. 이제는 답을 내는 정치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 그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이 좀 그쪽에 대해서 되게 바라고 있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힘을 가질 수 있다. 그럼 합종과 연행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잘만 한다면 네.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의심을 지우지 않고 있는데 이른바 내년 대선을 앞두고 김종인, 유승민, 손학규 이 세 명의 연대론, 연대설이 솔솔 불거지고 있던 상황에서 바로 이 2050 어젠다 모임이 그 김종인, 손학규, 유승민의 정지 작업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권의 합종연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뉴스를 소개해드립니다. (9년) 만에 8일 뉴욕에서 만납니다. 반기문 유엔 총장과
친노 좌장인 이해찬 의원이 만납니다. 이것도 오늘 또 주목해 봐야 되는데 이정은 차장님, 네. 반기문 총장 하면은 계속 친박계 핵심 의원들만 여태까지 만나셨는데 아니 극으로 가도 너무 극으로 갔습니다. 친노의 좌장과 만난다뇨. 네, 네, 그랬습니다. 그 반 총장의 한국 그 방문 이후에 일거수일투족이 여전히 지금 뉴스가 되고 있는데 이번 뉴스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친노의 좌장인 이해찬 전 총리를 만난다는 거고요. 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이해찬 전 총리는 지금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자격으로 방미를 합니다. 미국에 네. 방문하는 이유는 노무현 기념관, 노무현 센터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기념관을 만들기 위해서 미국의 어떤 워싱턴, 뭐 토머스 제퍼슨, 링컨 이런 기념관을 둘러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정에 8일 뉴욕 일정이 껴있는데요. 여기서 반 총장 쪽에서 먼저 차나 한잔 하고 가시라 이러면서 이런 의미심장한 모임에는 누가 먼저 제안했냐가 가장 중요한데 그럼요. 제안을 했다는 거죠. 반 총장이 먼저 제안했다. 그렇죠. 차나 한잔 하시죠. 예, 그러면 두 사람의 관계, 그러게요. 두 사람의 관계는 그 참여정부 때 반 총장이 외교부 장관을 하고 있었잖아요. 예. 그때 이제 그 이해찬 전 총리는 총리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총장 자격을 위해서 막 그 선거 운동을 국제적으로 하고 있을 때 총리 자격으로 지원을 했던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근데 재미난 것은 그 이후에 9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만난 적이 없었다는 거고.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뭔가 뭐 좀 친분을 과시하거나 얘기를 하거나 감사 인사를 표시하려면 진작 했어야 되는데 9년 왜 만에. 이제?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대선을 1년 앞둔 왜 이제 만나느냐. 네. 관련해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야당 익명을 요구한 김 기자, 내가 말했다고는 하지 마. 익명을 요구한 야당 관계자, 이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해서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으로서의 인사라면 그거 9년 전에 했어야 된다. 방금 이정은 차장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노 전 대통령 서거 1년 후 참배한 반 총장이 이제 와서 이해찬 의원과 회동 요청한 것은 본인의 대권을 앞둔 사리사욕 때문이다. 라는 굉장히 날선 비판을 내놨는데 이숙현 기자님, 이것도 우리가 오락가락한 부분이 좀 있는데 반 총장의 심리 상태가 어떨까를 생각해 보면 대통령은 분명히 나오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친박의 후보로서 나오기는 조금 부담이 느끼는 상황 같다라는 추측들이 많은데 반 총장이 친노 좌장을 이제 와서 만나는 것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그 2007년에 유엔에 무슨 일이 있어서 직접 유엔에 간 적이 있었어요. 예. 그때 뭐 시험 같은 걸 보러 갔었는데 사실은 그래서 그때 그 유엔 공보실에 있는 사람과 만났습니다. 네. 이제 유엔 사무총장 그 전에 이제 외교부 제가 출입할 때 장관이기도 했었고 그렇죠. 궁금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물어보는 계기가 있었는데 정말 초단위 분단위로 움직이는 게 사무총장의 일이다. 유엔 사무총장의 일은 그렇고. 초단위 분단위로 네, 움직인다. 실질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예. 근데 반기문 총장은 워낙 또 부지런하니까 정말 열심히 일해서 일정 짜기가 너무너무나 힘들다. 그래서 몇 달 일정을 미리미리 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번에 반기문 총장 측에서 먼저 이해찬 먼저. 전 총리한테 차나 한잔 하자. 차나 한잔 하자. 이걸 여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절박하다고 봐야 됩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절박하다고 보는 약간 후자 쪽에 약간 무게중심을 두고 있어요. 예. 그 사실 어쨌든 지난해부터 왜 홍문표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친박계 그 대선 후보가 없으니까 이제 반기문 총장 퇴임 이후에 우리가 좀 모셔오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그 이원 집정부제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친박 쪽에 반기문 총장을 많이 갖다 붙이는 그런 뭐 보도나 어떤 그 전망들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한국에 왔을 때 반기문 총장의 행보를 보면 어떻게 보면 친박 쪽과 약간 거리를 두는 그런 행보다라는 평가도 또 있었고 네.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도 이회찬 총리 쪽 사람들을 만나서 뭔가 좀 희석시키는 그런 노력을 하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분단위로 참 바쁘신 사무총장께서 예. 차나 한잔 하자고 이렇게 여유 있게 혹은 절박하게 요청한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스스로 굉장히 좀 불안해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첫 번째 모임에서도 이거는 정치 개편과 상관없는 정책 연구 모임이다. 이런 답변이 나왔고 박 교수님 이번 두 사람의 회동에 대해서도 왜 만나냐라는 주위의 질문에 대해서 차나 한잔 하자고 만나는 것이다. 답변은 표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건성으로 답변해도 속의 계산은 전 다르다고 보는데요. 네. 저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무언가 참 정치적으로 굉장히 치밀하게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저는 오래전부터 이제 감을 잡았는데 오래전부터 감을 잡았다. 근데 이번에 그 안동 하회마을을 방문한다든가 그 다음에 JP 김종필 전 총재를 만난다든가 모든 일정을 보면서 과감하면서
굉장히 치밀한 그 정치적 행보를 봤거든요. 예. 아주 노골적으로 정치적인 어떤 그 의사를 표현했다라고 봤을 때 저는 이제 반기문 그 유엔 사무총장은 상당히 정치적인 그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이해찬 전 총리 이제 의원이죠. 뉴욕을 방문한 일정에서 차 한잔 마시자 때는 정말 반기문 총장 입장에서는 저건 한번 거치고 갈 통과 의례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저는 처음부터 왔을 때 어차피 정치를 시작한다면 한국 정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반대 진영에 가면 일단 안 좋은 시각으로 보고 안 좋은 이야기를부터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네. 뭐 그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소극적으로 아니면 더 나아가서 나의 뿌리는 관직이라는 것이 누군가의 힘 때문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번에 그 마침 왔을 때 날짜가 비슷했지 않습니까? 7주년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기념이라고 거기를 방문하고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돌아와서 계산을 해보니까 그 참 소홀히 했구나라는 걸 본인이 느꼈을 것 같고 마침 구세주 같이 이해찬 그 의원이 가는 것은 정말 반가웠을 거예요. 구세주 같았을 것이다. 네, 저게 뭐 굳이 다시 꼭 친박이라는 부분이 아니고 다시 정치적 행태를 터날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의도에서 만난 게 아니라 네. 이미 정치적으로 굳힌 상황에서 이 만남은 참 어쩌면 허전한 것을 좀 덜어주는 예. 그런 달래기용이다. 그렇죠. 그 정도 오. 수준에 불과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정반대 질문 일부러 좀 드려볼게요. 이걸 두고 반기문 총장이 윤 실장님, 내가 여차하면 친박원들 잘 봐. 여차하면 나 친박 후보로 안 나갈 수도 있어를 보여주기 위한 건 이게 아닌가? 뭐 반기문, 이해찬 두 사람의 예. 이해관계는 일치하는 것 같아요. 어디 이해찬 전 총리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아까 이 야권의 한 관계자 이야기 나왔지만 9년 만에 뭐 이런 거가 뭔 말이 되냐라고 하는데 그럼 이해찬 전 총리는 또 성격도 화끈하신 분인데 네. 당신 안 만나 이럴 수도 있는데 왜 만나느냐? 나도 충청권의 이제 킹메이커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김종인 대표가 자꾸 이해찬 전 총리 복당 문제를 자꾸 미루고 뭐 나중에 보자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이제 압박력일 수도 있는 거고 이해찬 전 총리 입장에서는 되게 땡큐인 면이 있겠죠. 서로 땡큐였다. 예. 근데 저 본질적인 문제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요. 저 이번에 반 총장이 국내에 들어와서도 뭐 김종필 전 총리 만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유엔 사무총장이 이런 정치적 행보해도 되냐라는 지적이 외국에서 많이 나오는데 정말로 유엔 사무총장이 좀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래도 되나? 자국에 이 정치인들 이렇게 왔는데 와가지고 집무실에서 유엔 사무총장 집무실에서 차나 한잔 하고 가시죠 하고 해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는 밝힐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하겠죠 아마. 예. 덕담을 나눴다 이런 식의 유엔 정치를 한다는 게 유엔 정치다. 저는 참 부정적이네요. 이게 예. 여야를 떠나가지고 이런 식은 좀 지양해야 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김병민 의원님, 만약에 반 총장께서 이해찬 전 총리를 만나는 것이 친박계의 어떤 시그널로 작용될 수 있다면 친박계는 긴장하겠네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는 반 총장의 행보 하나하나가 항상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예. 지난 5박 6일 방안에서도 가는 곳 하나하나마다 메시지들이 있었잖아요. 저는 이번에 이해찬 전 총리를 만났던 거에 대한 메시지는 아주 명확하다고 봅니다. 명확하다. 반 총장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서 던진 메시지는 결국 국민 대통합이다. 그 국민 대통합에는 결국은 친박과 비박 간의 정당 통합이 첫 번째일 거고 그 두 번째 통합은 바로 여당과 야당의 통합, 세 번째는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과의 통합을 얘기를 할 건데 지금 극도로 갈려있는 상황 속에서 본인이 계속 공격받고 있는 거는 특히 말하는 이 친노 지지 세력들한테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봉화마을도 안 들려라는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예. 사실상 노무현 전 대통령을 외면하고서 본인이 통합의 대통령으로 나올 수 있다? 이거 불가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통합의 메시지에 손짓을 보냈다 정도로 해석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치권의 합종연행 함께하고 있습니다. 큰 세 번째 합종연행과 관련된 뉴스가 남아 있습니다. 이분들을 빼놓을 뻔했습니다. 만나보시죠. 종이가 날립니다. 무림 고수 같아요. 누가? 손학규 전 고문이 말입니다. 무림 고수인데 강호에 나타나지 않고 강진 토담집에서 은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손학규에게 자꾸 손 내미는 박지원 원내대표의 마음은 과연 무엇일지 오늘 돌직구에서 한번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 제가 이 사진 한 장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박지원 원내대표가 손학규 고문의 손을 잡고 있는 사진입니다. 두 사람의 마주 잡은 이 손이 정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손학규 의원과 국민의당이 마주 잡는 건 아니냐 이런 식의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 한 장 다시 보시죠. 바로 이 맞잡은 손, 두 분의 얼굴 표정을 보면
싫지만은 않은 표정이에요. 박지원 원내대표가 형님 갑시다. 누가 형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갑시다. 박지원 원내대표가 형이죠. 동생 갑시다. 라고 있고 손학규 고문은 이거 왜 이래요? 이러면서도 싫지 않은 이 표정을 짓고 있는데 과연 이 두 사람의 만남. 김병민 의원님. 예. 손학규 전 고문이 국민의당 가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진짜 고민될 것 같아요. 본인이 지금 토요일자였을 거예요. 아마 저희 동아일보의 심규선 대기자께서 가갖고선 면담하고 그 기사를 썼는데 예. 그때 그 토담집의 영상을 또 채널에서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저런 산골짜기에서 텔레비도 없다 그러죠. 거기에 굉장히 오랜 기간 칩거하면서 버틸 수 있었다라는 건 이 보통의 내공의 권력 의지가 아닌 불가하지 않습니까? 이제 하산의 시점이 왔습니다. 예. 하산의 시점이 왔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 옛날 꼭 텔레비 프로그램에 이휘재 씨가 나가서 그래 결심했어 하는 그 프로가 생각나더라고요. 그거 유명했죠. 양단의 결단이 남았습니다. 제사지대는 없는 일 같아요, 이젠. 양단의 결단이 뭐냐면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 나와서 민주당이 남느냐? 국민의당으로 가느냐의 예. 선택인데 사실상 국민의당으로 가기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왜냐하면 손학규 전 대표가 사실 한나라당에서 더불어민주당, 과거 민주당으로 넘어가서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갔는데 결국 돌아온 선택은 대통령 후보가 되지도 못하고 철새라는 비난만 받았거든요. 여기에 지금 현재 더민주 당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근데 국민의당으로 또 당을 옮겨요. 옮기는데 여기서 나를 추대해갖고서는 대권 주자로 내보내줄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럼 손학규 대표 선택은 더민주에 남자니 이것도 마땅치 않고 국민의당에 가자니 이것도 선택이 안 된다라면 결국은 얼마 전에 얘기했던 중도 빅텐트론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 저는 제가 손학규 대표 입장이라면 결국은 야권 전체가 다 통합해서 대권 주자 다 나와서 우리 한 번에 붙자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예. 거기에는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들 다 붙고 안철수 대표도 와라. 그래서 우리 통 크게 한판 그냥 빅텐트를 펼쳐갖고 여기서 경쟁하자가 아니면 더불어민주당 내의 경선을 해도 어려울 거고 국민의당의 경선을 해도 어려울 겁니다. 예. 그래서 손학규 대표가 일간의 결단을 내리긴 내릴 것 같은데 그게 아마 완전히 새롭게 새 판에 짜자른 야권 빅텐트론이 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던데요. 손학규 전 대표가 강진의 은거를 시작했을 당시 제가 저 토담집에 가서 손 전 대표와 차를 만나면서 팽의 의미에 대해서 손 전 대표가 제게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는데요. 토사구팽의 팽이 아니다. 팽은 차를 직접 끓이는 팽주의 의미가 있다라는 말.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저희 동아일보의 심규선 대기자가 다시 강진 토담집을 찾았는데 몇 년 후 손학규 전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남북관계 파탄에 이르게 한 거는 박근혜 정부의 피할 수 없는 책임이다. 지금까지 하신 말씀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의견 참 많으시다 보는데 그거를 실천할 기회를 잡고 싶은 생각은 없으신가요 이제? 자 이제 이 정도로 하고 끝내십시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니요 수고는 지금부터 하려고 그러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저기서 저 차랑 사모님이 고구마 구워줘서 먹고 왔는데 고구마랑 차는 참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결정적인 답변은 하지 않지만 박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내가 대권 주자로서의 어떤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표명하는 모습 봤는데 박상철 교수님 정치 전문가로서 자존심을 걸고 예측 한번 하시죠. 네, 손 대표 어디로 가는지. 손 대표가 지금 마음이 좀 급해졌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조금 전에 우리 윤 실장 이야기는 저는 절대 토를 다는 법이 없는데 오늘 좀 약간 수정을 하자면 아까 김종인 대표하고 예. 김성식 의원 그리고 유승민 의원이 선명 중도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공통점을 저는 선명 중도라보다는 개혁적인 보수다. 그쪽은 보수다. 들어요. 예. 그럼 방금 김 의원이 이제 그 빅텐트를 만든다는 건 두 가지 진영인데 야당을 하나로 합치거나 아니면은 중도 진영을 하나 합치거나라고 한다면은 과연 중도 진영의 손학규 전 대표가 중심이 될 수 있을까라고 음흠. 봤을 때 거기도 중심이 아닌 것 같고요. 네. 야당으로 돌아왔을 때 4.13 총선에서 역할을 정말로 부탁을 했었어요. 김종인 대표도 그랬고 안철수 의원도 그랬고 대표도 그랬고 저는 그러나 손 대표는 예측을 했습니다. 4.13 총선 때는 야당이 죽을 것이다. 음흠. 야당에서 결국 나를 찾을 것이다. 예. 그 예측이 어긋나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졸지에 박지원 대표님한테 제가 미안하지만 박지원 대표님 친합니다만 손 대표가 과거만 같아도 박지원 대표가 저 손잡으면 안 잡으려 할 거예요. 예. 저 사진 찍히면 본인한테 곤란할 것 같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을 잡고 끌려가고 그 사진이 나왔다는 것은 뭐냐면 어느덧 손 전 대표가
이 4.13 총선 이후에 정치권의 독립 변수나 상수가 아니라 변수 내지는 종속 변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본인이 중도 진영이든 야권 진영이든 빅텐트를 만들기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그리고 야당이 지금 실패할 시간이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극단적인 예지만은 손학규 전 대표한테 정치적 기회가 없어질 수도 있다. 어허. 단 어떤 역할이냐? 대표로서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대권 후보로서 나갈 수 있는 기회는 없어질 수도 있다. 예. 그러면 일단 필요한 것이 뭐냐면 다시 처음부터 손학규 정치를 저는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으로 돌아가라. 예, 근데 손학규 대표가 좀 약간 힘든 것이 뭐냐면 저녁 한나라당을 김인상. 나올 때도 김성식 의원도 따라오지를 않았거든요. 유일한 예. 계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세력이 없는 상황에서 손학규 정치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지금 나올 생각을 할 게 아니라 다시 강진으로 들어가 가지고 손학규 정치는 무엇인가 정말 원점에서 생각할 정도가 됐다라고 저는 일단 비관적인 그 평가를 일단 하고 있습니다. 네, 박지원 원내대표, 손학규 전 대표의 손을 잡은 박지원 원내대표의 생각을 좀 한번 알아볼까요? 박지원 원내대표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어제 제가 만났습니다. 손학규 전 대표 지지자도 만났고 손학규 전 대표도 만났습니다. 막걸리를 마시고 커피숍에서 50분간 내가 대화를 했었다. 그런데 국민의당에서 함께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손 전 대표는 소이부답, 웃기만 하고 아무 말씀이 없었다. 저 소이부답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오늘의 관건인데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유지하느냐라는 저의 물음에 그렇다고 하는 등 그러나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손 대표는 향후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느꼈습니다. 이 이상 없으니 저한테 전화하셔도 답변 드릴 내용이 없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짜증이 딱 묻어나는 예. 마지막 문장. 왜 자꾸 나한테 물어봐 이거죠? 그렇죠. 저는 이제 박상철 교수님 말씀하신 것 좀 비슷한데 손 대표는 이제 정말로 이제 좀 결심할 시간이 다가온 것 같아요. 예. 강진에서 나올 때가 된 것 같고요. 뭘 하든지 간에 뭐 어떤 길을 걷든지 간에 나올 때가 된 것 같고 근데 결심이란 거는 본질적으로 킹이냐 킹메이커냐 여기에서부터겠죠. 손학규 전 대표가 킹이 될 것이냐, 그저 킹메이커가 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 정의화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 손 전 대표의 이제 시장 가치가 킹으로서의 가치와 킹메이커로서의 가치는 아주 다를 것이다. 킹메이커로서 나선다는 순간에 또 폭발적으로 몸값이 뛸 것인데 킹으로 나서기에는 본질적으로 지금 야당 상황이 안 좋지가 않아요. 네. 야당이 선거에서 뭐 망했고 하면은 아유 손학규를 데려와가지고 우리 다 맡겨야 되겠다 이런 식이 될 건데 123석, 뭐 38석 합치면 160 몇 석. 좀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잘 되고 있다. 그러니까 왜 얼마 전에 여당에서 무슨 비대위원장을 데리고 오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 아닙니까? 이건 손 전 대표가 자기가 아무리 앞으로 뭘 잘한다고 해도 바뀌지 않는 본질적인 외부의 환경인 거거든요. 예. 환경을 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은 그대로인 거고 거기서 이제 본인이 이제 깊은 고민을 하셔도 이제는 한 2달 사이에는 결단해야 될 것 같아요. 이승규 기자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야권만 놓고 본다면 대선주자 TO는 양쪽이 이미 다 찼어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누가 뭐래도 문재인 전 대표가 단일 대권 후보로 결과적으로 할 것 같고 국민의당에서는 대권 후보라고 해봤자 안철수 대표밖에 없는 상황에서 양쪽의 대통령 후보 TO가 다 찬 상황에서 손학규 전 대표가 킹으로 나설 TO가 여의치 않아 보이는데. 이 정치 평론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비겁한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예측을 안 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일단 비겁함을 선택하기로 했고요. 예측은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이 녹록치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손학규 고문 같은 경우는 일단 국민의당에서 많이 이제 손짓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어쨌든 뭐 형식상 한 얘기긴 하겠지만 다 오픈돼 있다. 대권에서 뭐 나 혼자 고집하지 않겠다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그래서 그 틈새를 파고 들어간 게 박지원 원내대표였죠. 어차피 저쪽 가봤자 문재인 대표밖에 없으니까 우리 당으로 와. 그래도 좀 여유가 생겨 뭐 이런 식의 뉘앙스를 계속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가봤자 대권 후보 못 된다. 별거 없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래도 여기 오면 한번 뭐 킹으로서의 어떤 도전 가능성이 있으니 한번 와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 사실 안철수 대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박지원 원내대표는 안철수 대표가 원하는 거는 그런 거겠죠. 흥행 성공을 위한 요건 중에 페이스메이커. 그렇죠. 인물이 있어야 되고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반전이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안철수 대표 혼자 나와서 1인 뭐
무도회를 한다던가 이러면은 사실 그럼 감동 없죠. 예, 감동이 없고 흥행 실패 뭐 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서 손학규 전 고문처럼 그렇게 가장 적합한 사람이 없다고 국민의당에서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지금 손학규 전 고문은 좀 실기한 건 맞죠. 예, 총선 전에 뭔가 했었어야 되는 건데 실기한 게 맞고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관망하면서 자신의 그 자리를 좀 차지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치권의 합종 연행, 대선을 1년여 앞두고 오늘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숨가쁘게 종합적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과연 1년 뒤 우리 정당의 모습은 지금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져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그림으로 그려질지 귀추를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준비한 사회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돌직구 신문입니다. 깜짝 놀랄만한 뉴스였습니다. 보호받지 못한 섬마을 여 선생님. 지난 3월 섬마을에 임용된 한 20대 여교사를 잇따라 성폭행한 마을 주민 3명이 범행을 공모한 정황이 오늘 곳곳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정작 관세에는 CCTV 하나 없었다. 성폭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사건 일지를 다시 한번 저희가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전남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의 재구성, 날짜별로 저희가 작성을 해봤는데 하나하나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흑산도에서 발생한 여교사 성폭행 사건. 5월 21일 오후 6시경 학부모 A씨가 20대 여교사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에는 학부모 A씨뿐만 아니라 B씨 그리고 마을 주민 C씨가 합석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5월 21일 밤 11시, 시간이 5시간가량 흘렀습니다. 술자리에. 학부모 A씨와 B씨가 만취한 여교사를 자신의 차에 태워서 아이고 우리 선생님 취하셨으니까 관사에 모셔드려야지 친절을 베풀었는데 관사로 데려가서 돌연 금수를 변했습니다. 이 여교사를 차례로 성추행을 했다. 경찰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을 주민 C씨가 이어서 관사로 와서 선생님의 휴대전화를 가져다 준다는 이유로 관사로 가서 A씨와 B씨가 나간 이후에 성추행, 경찰은 성폭행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5월 22일 새벽 2시가 돼서 잠에서 깨어난, 술에서 깨어난 여교사가 112 종합상황실에 신고를 하기에 이르렀고 6월 1일 국가수 검사 결과 피의자 3명의 DNA가 여교사의 체내에서 발견된 상황, 그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범행을 이제까지 부인하던 마을 관계자 3명은 DNA가 발견되자 범행을 이제서야 하나씩 실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6월 4일 여교사 성폭행 혐의로 학부모 2명과 마을 주민 1명을 구속했는데 이정훈 차장님,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싶은 뉴스인데 오늘 새롭게 나온 뉴스는 이 마을 주민 3명이 범행을 함께 공모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서로 간에 오간 문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찰이 확보를 한 건데요. 처음에는 서로 뭐 안 했다, 심지어 안 했다 그러다가 증거를 들이대니까 지금 뭐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문자로 뭐 말은 뭐 조금 걱정이 되니까 가보라 이렇게 했다지만 문자로 서로 이렇게 공모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순서대로 들어간 어허. 그런 정황 같은 것도 지금 있다고 그 경찰은 보고 있고 그래서 3명 모두를 구속한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서 방금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하셨지만 핵심은 이게 5월 21일 사건이 발생한 시간이 토요일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근데 여기가 외진 그 도서 벽지이다 보니까 주말에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다 육지로 나가거나 그래서 텅 비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관사에도 보통 때는 사람이 있는데 이날은 없었다는 거고 심지어 CCTV도 없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정말 일파만파예요. 누리꾼들이 지금 이런 사람들은 사형시켜야 된다고 막 들끓고 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가 오늘 지금 이제 인사 담당 회의를 열고 이런 문제들에서 논의를 한다고 하거든요. 예. 근데 뭐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지금 뭐 여교사는 그런 벽지로 발령을 내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근본적인 해법이 될지 지금 여교사들 퍼센트가 이미 70%를 넘어서고 있고 사건이 뭐 꼭 외진 섬이어서 벌어진 거는 또 아닐 텐데 너무 조금 제한적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논란들을 엄청 키우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피의자 신분이죠. 구속이 됐으니까. 이 3명은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묵비권을 행사하는 사람도 있지만 범행을 인정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설명은 우발적인 범죄였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지만 경찰은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라 3명이 같이 공모한 계획 범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건데 학부모 김 씨가
마을 주민 C씨, 같이 술을 마신 마을 주민 C씨에게 김병민 전 의원님, 예. 성추행 직후 전화를 해서 관사에 가봐라라고 서로 전화 통화를 했다라는 점을 경찰은 공모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전화 통화를 해갖고서는 걱정되니까 가보라라고 했다고 증언하고 있는 건데 사실상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나서 결국에 저는 이 여자분 피해자가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담한 조처 때문에 사실 이 피해자 3명을 특정할 수 있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현장에 CCTV가 없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정신을 이제 깨고 났을 때 너무 놀라갖고 만약에 이 모든 것들을 씻어내거나 했을 경우에는 진짜 증거물이 하나도 안 남았을 경우에 범인을 특정질 수가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이 정말 천인공노할 사람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을 저지른 3명이 만약에 증거 불충분으로 처벌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정말 그 가슴에 화가 나서 어떻게 참지를 못할 것 같은데 5월 예. 22일 새벽 2시에 정신이 든 여교사가 냉정하게 어떤 조치들을 내린 겁니까, 그럼? 냉정하게 옆에 있는 증거물들을 다 증거물들을 수합하고 일일이 신고를 한 뒤에 결국은 목포에 있는 해바라기 센터에 가갖고서는 이 증거물들을 다 그 경찰에 인계를 한 거죠. 몸을 씻지도 않고 그렇죠. 씻지 일부러. 않은 상태로, 일부러. 예. 그런 과정들 때문에 이 범죄자 3명을 특정할 수 있었던 건데 여기가 이제 전남 신안군 같은 경우가 사람이 살고 있는 섬이 110여 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섬에 여교사들을 이 여교사 같은 경우의 문제는 뭐냐면은 처음에 발령된 신임 여교사를 발령한 거예요. 보통 이런 도서벽지로 교사를 발령하게 되면 그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가산점들을 주게 되거든. 승진에 필요한. 근데 이제 가산점을 주면 뭐 합니까? 도서벽지를 안 가려고 그러는데 너도 나도 안 가려고 하다 보니까 신임으로 처음 발령을 내는 사람들이 이런데 발령을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혀 어떤 상황에 대한 대처도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예. 정부가 이런 식으로 지금 해명 조치를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2번 다시 재발되지 않은 첫 번째는 이런 피의자들을 더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뭔가의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있어야 다시는 2번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겠죠. 뭐 여러 예. 가지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2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첫 번째 이 선생님에 대해서 너무나 저는 용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이런 사태가 조금 길어지면 어떤 식으로 되는 거 아니 뭐 평소에 행실이 어쨌다 저쨌다라고 하면서 그 소규모 공동체에서 피해자에 대해 가지고 뭔가 뒤집어 씌우려는 오히려. 과거에 이제 뭐 미당의 청소년 성폭력 사태 전형적인 그런 예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그런 피해자들이 떠나게 되고 또 여기가 가해자들은 제대로 처벌을 못 받지만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되는데 이분이 정말로 조기에 용기를 내셔서 그 고리를 탁 끊어버렸다.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죠. 증거들이 다 있으니까. 예. 첫 번째로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저는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요. 참 그 여교사는 오지에 안 보낸다. 얼마 전에 국방부에서 그 군의관들, 사실은 군의관들이 조금 뺀질거리는 군의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뺀질거리에서 걸리면 전방으로 보낸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이게 뭐 전방이라든지 이쪽이 뭐 귀양 보내는 거, 처벌의 영역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럴수록 더 안전하게 만들고 더 이제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대우를 좋게 만들고 네. 그러니까 어려운 곳일수록 훌륭한 선생님을 가고 그 훌륭한 선생님이라든지 군인들은 더 대우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지. 이제부터 여교사 안 보낸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해지지 않겠습니까? 교육부의 대책과 관련해서 저희가 잠시 후에 소개를 해드릴 거고 이정은 차장님 지금 경찰 조사에서 계속 우발적인 범죄다. 그러니까 계획적인 범죄는 아니었다. 나도 술김에 어떻게 될지 몰랐다. 피의자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집에서 담근 술 여교사에게 초임 여교사죠. 20대 초임 여교사에게 집에서 담근 술 10잔을 이 3명의 남성들이 학부형을 포함해서 계속 권했다. 네. 결국 여교사를 만취에 이르게 했다. 경찰은 이 시점부터 계획 범행이 시작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볼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 집에서 만들었다는 그 술 인삼주입니다. 그런데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지 예.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섬이라는 곳이 얼마나 좁나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관계를 조심해야 되고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고 그럼요. 그런데 뭐 젊은 여교사한테 20대 여교사한테 자꾸 술을 강권했다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상황입니다. 20대 여교사 입장에서는 이 술을 거절하기도 뭐한 상황이고. 그럼요. 예. 저희 나이 지긋하신 학부모들도 뭐 있었을 거고, 그 뭐 식당을 운영한다고 하면서 앞으로 친하게 지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쉽지 않았을 거고요. 무엇보다 남자들이 이런 범행의 대부분은 다 술을 핑계를 댑니다. 네. 그래서 이게 계속 문제가 되니까 우리 법원에서도 술 이거는 감경 사유 해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아서 그 처벌이 점점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핑계로 대고 있다? 이거는 받아줄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예, 주민들 반응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애들을 어떻게 학교에 보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섬 주민이 창피해서 힘없는 목소리를 이렇게 말했는데 교사들 앞에 얼굴도 못 들게 됐다. 차마 입에도 담지 못할 짓을 저지른 어른들 탓에 아이들까지 피해를 볼까 봐 걱정이다. 섬마을이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섬마을 아이들도 이 뉴스를 얘기를 안 해줘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어서 무엇보다 걱정이다. 아이들이 과연 섬마을 학부모, 어른들과 선생님 어떻게 볼 것이냐가 가장 걱정된다. 이렇게 섬마을들도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숙현 기자님. 네. 교육청의 대책이 나왔는데 황당합니다. 벌써부터 욕을 먹고 있죠. 예. 저는 이 대책을 딱 보자마자 느낀 게 지난 세월호 참사 당시에 해경이 문제 있으니까 해체하자. 예. 해체해버렸잖아요. 예. 뭔가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않고 그걸 일단 없애버리고 차단해버리고 서로 분리해버리고 이런 정책은 단발성으로서는 뭐 단발적인 정책으로서는 좋을 수 있겠으나 어떤 근본적인 처방전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여교사를 이제 섬에 안 보내면 되는 건 아니냐. 그러니까 너무 단순하잖아요. 예. 그리고 사실은 그게 뭐 불가능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안전장치를 확보해가지고 앞으로 재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교육청이나 이런 그 관계기관의 정부의 노력일 텐데 이렇게 무슨 사건만 발생하면 뭘 없애자 뭐 분리해 놓자 이런 식의 어떤 단순 처방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계속 어떤 사람들의 인식 변화에 영향을 주지도 못하고 어떤 비슷한 유형의 사건을 계속 재발하도록 만드는 어떤 또 하나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저는 예. 교육청에서 뭐 다른 식의 접근을 좀 말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박상철 교수님, 바로 이 부분인데 교육청이 교육청에서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느낀 것이 그럼 여기서는 앞으로 섬에 안 보내겠습니다. 여기서의 비율이 이제 남교사보다 더 많고 섬마을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발생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문제의 핵심을 모르고 있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교육부는 나설 때가 아직 아니에요. 예. 그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가정의 딸이 여교사로 가서 저걸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폭행이 아니라 저 사람을 죽이려고 덤벼든 겁니다. 살아난 거예요. 거기에 저는 초점을 맞춰서 천인이 공로할 일로서 이 사건은 국민들한테 가슴이 박혀야 되고 그런 강도 하에서 교육부가 대책을 마련해야지 단순하게 여교사를 안 보낸다든가 저렇게 해서 저 문제가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교육부의 대책은 더 깊이 연구를 할 문제고 이 문제는요 단순한 성폭행 그런 문제가 아니라 확실하게 한 섬에서 한 여교사를 주민들이 공모까지 물론 공모를 했겠죠. 사람을 죽인 겁니다. 이거. 예. 우리 사회에 2016년에 대한민국 한반도 부서도에서 이런 일이 생겨났다는 것은 이건요 그냥 지나갈 문제가 절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 계속해서 이 문제에 관한 한은 체크하고 더 확대 생산해가지고 국민들 마음 속에서 저 사람들 대한민국에 못 살게 만들어야 됩니다. 네. 저는 이제 이 사건을 접하고 요즘 희한한 사건이 많지만은 차마 이건 말이 안 나올 정도. 그 중에서도 최악인 사건이다. 저희 도지구초에서도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당국이 어떻게 대책을 만들어가는지 끝까지 취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교육부 참 대책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준비한 다음 뉴스도 이 기관 참 대책 없다라는 얘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도지구 신문입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 서울 메트로 의혹은 일파만파 일고 있는데 급기야 이제는 사표 쇼까지 부리고 있다. 오늘 정말 모든 전 조간 신문에서 서울 메트로를 질타하는 기사가 실리고 있는데 김명민 의원님, 예. 서울 메트로에서 대책을 내놨는데 간부 180명에게 사표를 내라고 했다고요? 팀장 이상 간부 180명에게 사표를 제출을 받았는데 이 모 기자가 확인해 보니까 사표가 수리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당장 사표를 수리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이게 기다리고 보다가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하고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그때 수리할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몇 명이 징계를 받았습니까? 지금까지 아무도 징계받은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지금 이게 늘 얘기하지만
처음 있었던 사건도 아니고 벌써 3번째 같은 사고가 났는데 첫 번째 피해자, 두 번째 피해자 모두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결론 지어놓고서는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보상 하나 없지 않았습니까? 메트로만 보더라도 이미 주말 동안 많이 보도가 됐지만 서울시의 관피아들이 메트로에 가고 자리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됩니까? 예. 메트로만 그렇습니까? 메트로 출신들이 가갖고서는 이 하청업체에 가갖고선 또 다른 매피아로 자리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지고 그 사람들 일괄 사표 받아야죠, 일단은. 예. 왜 메트로에 있는 관피아 한 명도 사표를 안 받고 있습니까? 예.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음에도 안 하는 건 이건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직무유기다. 서울시의 관계자들이 서울 메트로에 가서 요직을 차지하고 있고 그중에는 이른바 박원순 시장의 측근들도 대거 요직에 포함된 것으로 채널A 취재 결과 이미 확인이 됐고요. 서울 메트로에 요직을 차지하고 있던 이들이 또 하청업체로 내려가서 막대한 연봉과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이 관행적인 갑질 시스템이 이번 사고의 문제인데 서울 메트로 180명에게 사표를 내라고 한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기자가 물은 질문이 사표를 수리했습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급기야. 이렇게 다 사표 내면 도대체 이 사건 누가 책임집니까? 어떻게 해결합니까? 컨트롤 타워가 없는 건 아닙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거요. 당장 사표를 수리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표를 그냥 보관하고 있다가 고의 접어나빌래라. 사표를 보관하고 있다가 앞으로 구역 같은 사고가 또다시 발생할 경우 즉각 해고 조치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사망사고가 3번째인데 4번째 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겠다는 뜻입니까? 뭡니까? 이정은 차장님, 결국 서울 메트로의 입장은 뒤집어 보면 네. 이번 일과 관련해서 아무도 징계하지 않겠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일단 간부급이라고 그랬는데 180명이나 되나? 그렇게 많나? 간부는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뭔가 정말로 큰일이 났을 때 실무진은 일하도록 내버려 두고 책임을 진다는 의미의 간부고 그래서 사표를 받았을 텐데 결과적으로 180명 전부 다 본인들이 냈겠습니까? 야, 니들 다 내. 해서 일단 받아놓고 예. 그걸로 언론에 우리 전부 다 사표 냈습니다. 결연한 각오로 일하겠습니다라고 일단 보여주기는 한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 이런 경우에는 위축시키는 효과만 가져오지 실제로 정말 뼈를 깎는 이게 이렇게 되지도 않을 뿐더러 애초에 방법이 잘못됐다. 이거는 정말 대단한 그냥 보여주기식 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정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야 한다면 아까도 지적하신 대로 관피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낙하산 문제라든지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이런 사건이 발생했나를 처음부터 짚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건이 터졌을 때 본인에게만 책임을 미루는 잘못된 브리핑부터 시작해서 이런 잘못들을 지금이라도 깨끗하게 내려놓는 거지 뒤늦게 이런 식으로 수습을 한다 그래도 일파만파로 더 커지기만 하고 전혀 수습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예, 또 하나의 뉴스 전해드릴 텐데 김병민 의원님, 예. 김군이 소속된 하청업체 은청 PSD와 그리고 서울시의 산하기관이 서울 메트로가 유족에게 줄 보상금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돈이 없다라는 이유로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 네, 정말 한심하게 짝이 없죠. 지난번 은성 PSD 같은 경우는 최초의 사고가 났던 게 성수역 사고 아니겠습니까? 그때도 주려고 줬던 게 아니라 결국은 유가족과의 소송 끝에 배상금으로 마지막에 조정으로 준 게 4천만 원 정도랍니다. 네. 그때의 결과를 얘기를 들면서 우리는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돈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답답한 게 돈이 없다? 이 은성 PSD에 들어가 있는 메트로 전직 매피아 사람들이 연간 1년 동안 받는 복지 비용이 1억 원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 수를 계산해 보니까요. 한 사람당 복지 비용으로 받아갔던 돈이 한 250여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급 빼고 복지 서울 비용. 메트로 출신, 예. 그러니까 서울 메트로에서 은성 PSD로 이직한 사람들이 복지비로만 받은 게 한 달에 258만 원씩. 현직 공무원들도 복지 포인트라는 거로 복지 비용을 받게 되는데 이 정도 금액 안 받거든요. 이게 메트로 사람들도 아니고 메트로에 있던 사람들이 나간 자회사도 아니죠. 하청업체에서 만든 자기들끼리의 돈잔치를 벌인 겁니다. 그럼 이렇게 1년간 복지비만 서울 메트로 출신들에게는 1억을 주는 거네요. 1억을 주는 거죠. 이것만 안 받아도 지금까지 받은 돈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회사의 돈이 책정이 돼서 지금 이제 6월 달이니까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금액들이 한 5천만 원 될 거 아닙니까? 예. 사람이라면 상식적으로 정말 뭔가에 대해서 일말의 뉘우칠 책임이 있다면 그 복지 비용 안 받겠다라고 해서 그 돈을 다 모으고 여기에 지금 30 몇 명인가 가 있는 이 매피아 사람들 다 정리해야죠. 거기서 예. 일하는 사람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 정리 일시 해고해갖고 거기에 대한 비용 마련해서 사람의 목숨은 뭐로도 대체할 수 없겠지만
자기들이 진정으로 유가족께 죄송하다는 마음을 표하려면 그 정도 조치는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김 의원님,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네. 지난달 31일에 유족을 만나서 고인에 대한 예우 및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시장께서 직접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근데 서울 메트로든지 은성 PSD라든지 네. 결국은 다 서울시 산하에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시장의 의지가 언제든지 반영될 수 있는 것 아니었던가요? 결국은 고리에 고리를 물면 서울시가 최종 책임을 지게 돼 있죠. 왜냐하면 메트로는 서울시 산하 공기업이기 때문에 메트로가 운영을 하기 위해서 나는 적자들은 다 서울시, 우리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메꾸는 겁니다. 네. 메트로 사장 임명권 서울시장이 갖고 있죠. 이거 총괄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서울시 도시교통본부거든요. 예. 결국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했던 조치는 뭐냐면 기존에 있는 교통본부장을 경질을 시킵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통본부장을 안 치죠. 근데 그 새로운 교통본부장이 온 사람은 2013년 성수역 사건이 났을 때 그 당시 교통본부장이었던 사람이에요.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 사건에 제대로 책임을 졌다라면 만약에 그랬다라면 두 번째, 세 번째 사건이 일어났겠습니까? 첫 번째 사건의 책임자를 다시 교통본부장으로 안 친다? 예. 이건 박원순 서울시장님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박 시장님께서 정말 시민을 위해 시민을 생각하고 시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시장님이시라면 가장 바닥까지 이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를 예. 정말 끊임없이 파헤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현충일을 맞아서 현충일 기념식이 국립현충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앞서 링거 투혼을 이번 순방 기간 때 보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건강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현충일 기념식에 참석해서 추념사를 하고 있는데요. 국립현충원 현장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박 대통령이 어떻게 추념사를 하고 있을지 직접 들어보시죠. 올해 6.25 전쟁 영웅으로 선정된 해병대 이장원 중위의 가문은 위대한 나라에는 반드시 위대한 국민이 있다는 역사의 진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장원 중위는 6.25 전쟁 당시 함경남도 영흥만 황토도 전투에서 병력의 절대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규모 공격을 저지하는 큰 공을 세우고 산화하셨습니다. 이러한 이장원 중위의 위국 헌신의 바탕에는 4대에 걸쳐 가슴 깊이 새겨진 조국에 대한 충심과 애국심이 있었습니다. 증조부 이남규 선생과 조부 이충구 선생은 구한말 항일 의병 활동을 하시다 일제에 체포되어 피살되셨고 부친 이승복 선생도 독립운동에 투신하신 애국지사이셨습니다. 이분들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정신이야말로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계승해야 할 위대한 정신적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선열들이 남기신 소중한 정신을 높이 기리면서 합당한 예우를 해드리기 위해 국가 유공자를 위한 보훈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생존에 계신 애국지사 예우금을 획기적으로 인상하였고 참전 명예수당을 비롯한 국가 유공자와 유족 보상금도 사회 지표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 유공자 여러분께 보다 나은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훈의학연구소와 인천보훈병원을 2018년까지 개원할 계획입니다. 2014년부터 42만여 명으로 추정되는 6.25 전쟁 참전 미등록 국가유공자 발굴 사업을 중점 추진해서 현재 16만 5천 명의 신상을 확인하였습니다. 2017년까지 모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들은 유족들께 국가유공자 증서를 드리고 이분들의 기록이 잊혀지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입니다. 또한 정전협정 60주년인 지난 2013년 국내에 계신 6.25 참전 유공자분들께 호국 영웅 기장을 수여한 데 이어 올해는 국외에 거주하고 계신
참전 유공자 4,500여 명 모든 분들께 호국 영웅 기장을 수여하며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현충 시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특히 주요 독립운동 활동지인 중국에 지난해 9월 상해 임시정부 청사를 재개관했고 올해는 중경 임시정부 청사를 재개관할 예정입니다. 국가에 헌신한 군인들을 위해서는 2017년까지 제대군인 일자리 5만 개를 확보할 예정이며 우수 기업을 중심으로 1사1 제대군인 채용을 적극 추진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의 보상과 예우, 제대 군인의 사회 복귀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선조들이 하나된 조국을 만들기 위해 생명을 바치셨던가를 생각하면 갈수록 엄중해지는 분단의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최근 북한은 7차 당 대회에서 핵 보유국임을 주장하면서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였고 5차 핵실험까지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애국심과 단합으로 나라를 지켜가야 합니다. 북한 핵은 우리의 안보는 물론이고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자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의 길을 선택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때까지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면서 대북 억제 능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도발 시에는 주저없이 단호하게 응징하여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반드시 지켜낼 것입니다. 북한 정권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고집할수록 국제사회의 더욱 강력한 제재와 압박에 부딪히게 될 것이며 결국 고립과 자멸의 길로 빠져들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국가 안보에는 여야, 지역, 세대의 구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힘을 합쳐야만 분단의 역사를 마감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선열들이 보여주셨던 애국정신을 생각하며 국민 여러분의 힘과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정부는 국민 여러분과 힘을 모아서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이룩한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지키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순국 선열들과 호국 영령의 명복을 빌면서 국가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 연설을 들으셨습니다. 순방 직후에 나와서 역시 좀 많이 수척한 듯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저희는 광고 이후에 오늘의 피날레 기사로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오늘 호국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을 맞아서 오늘 신문 읽어주는 남자는 이 기사를 오늘의 피날레 기사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오늘 동아일보에 보도되고 있는 저 사진 한 장. 유해
전사자들의 유해 발굴 현장 사진입니다. 남루한 군화 조각이 저 우리 군인의 발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군인의 발이 나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전사한 조카의 묘비 앞에서 흐느껴서 조카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한 시민의 모습을 사진 한 컷으로 담았습니다. 유가족들만 안타까운 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발굴된 9,100여 개의 유해 가운데 유가족에게 인도된 것은 단 113구 그친다고 합니다. 아직도 수많은 전사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셈입니다. 우리 국방부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유해 발굴을 계속해 나간다고 합니다.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유가족들을 품어줘야 하는 것 역시 이들로부터 보호를 받았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몫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충일 특집으로 보내드린 특집 생방송 신문여기 돌직구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풍성한 뉴스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No doubt in my mind.